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광복절을 맞아서 복권이 됩니다. 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됩니다. 김 전 지사는 재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달 남은 형 집행만 면제받아 오는 2027년 12월까진 선거에는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도 사라지며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와 이듬해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여론조작이나 정치 개입 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조현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단행해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려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이 밖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현기환, 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벌받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들까지 전직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55명이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 15명에 대한 사면, 복권도 단행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청년,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까지 포함하면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모두 1,219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41만 7천여 명이 이전에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감면받게 되고 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됩니다. 정부는 어려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정부의 복권 결정이 나오자 다시 한번 송구하다면서도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반대의 뜻을 감추지 않았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복권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김경수 전 지사, 자신의 복권이 결정된 직후 SNS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자신의 SNS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도 잘 헤아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혀 추후 정치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복권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대표는 오늘 말을 아끼면서도 복권 반대 의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드루킹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당정 갈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 국정농단, 적폐 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사법정의와 국민통합의 실현이라는 사면제도의 목적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는데요. 야권에서는 계파에 관계없이 하나같이 김 전 지사 복권을 반기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 대표의 차기 대권 구도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의 분석처럼 민주당 내부 분열을 불러일으키기보단 이재명 독주 체제 이미지를 희석시켜 일종의 시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권 후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유능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민주당에 이렇게 좋은 후보가 있다, 이런 게 국민들도 안심하실 수 있는 거고.
현재 독일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올해 연말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 야권 권력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벤츠코리아가 내일부터 전기차 무상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상 점검과 더불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조사 측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는데요. 무상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고요. 벤츠코리아는 내일부터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전기차 무상 점검을 진행합니다. 벤츠코리아 측은 당국 조사에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본 원인을 파악해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오늘 오전 홈페이지에 전기차 16개 차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EQE350 플러스와 EQS350 등 5개 차종에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마이바흐 EQS680 SUV 등 8개 차종에는 중국 CATL 배터리가 장착됐습니다. 화재가 난 EQE 시리즈의 경우 EQE300과 EQE350 SUV만 제외하고 모두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도 마찬가지로 무상 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지난주부터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주행을 돕기 위해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 전기차 모든 차종으로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앞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기아차와 BMW도 어제 자사 홈페이지에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정부는 오늘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과 함께 모든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0조 규모에 육박하는 식자재 유통시장은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85%를 차지합니다. 그동안 상생을 표방하면서 지역 식자재 시장을 침탈한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사죠. CJ 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5억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사업자인 CJ 프레시웨이는 2008년 이후 지역 곳곳에서 중소상공인들과 프레시원이라는 합작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12년 8개월간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이런 지원과 주주상공인들의 영업막을 바탕으로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보가 지역 상공인들과 상생 의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프레시웨이의 내부 문건입니다. 경영 상태가 좋은 수도권 법인을 위헌법인으로 지칭하며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결국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지분 모두를 확보하며 지역 상공인들을 퇴출시켰습니다. 지주사인 CJ인력도 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 설립은 결국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에 따른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당 인력 지원 행위가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들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사업자와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 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사업이라며 이 같은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포함해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간편식 납품업체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GS 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건 아니라면서도 여러 정황상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네, 김철입니다. 네, 법원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 리테일과 함께 기소된 전직 전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GS 리테일에 거의 완전히 의존해온 각 납품업체들이 판촉비 등을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 돈이 실제로 간편식 판매 촉진에 쓰였고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 이상을 GS 리테일도 부담한 점 고려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각 업체가 GS 리테일에 판촉비 등을 판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무작정 GS 리테일이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GS25에 과징 243억 원을 부과하며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공정위가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으로 GS 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GS 리테일이 도시락과 김밥 등을 만드는 납품업체에게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매출 일부를 성과 장려 명목으로 내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판촉 계획을 수립한 뒤 판촉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이 판단한 혐의 금액은 공정위 조사 때보다 133억 원 늘어난 356억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이 검찰이나 공정위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은 36.4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서울은 23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며 최장 기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 해상에서는 7호 태풍 안필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7호 역시 5호, 6호와 마찬가지로 일본 동쪽을 향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도 무척 더운데요.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덥다고요. 네, 오후 3시 기준 서울 기온은 36.4도입니다. 지난 4일에 36.2도에 이어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경기 파주 광탄면은 38.5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경기 양평 옥천면도 38.4도, 강원도 정선도 37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속초는 30.4도, 강릉은 32.4도 등 동쪽 지역은 30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풍이 강화됐는데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강해진 겁니다. 최근 낮밤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지난 밤사이 서울 최저기온이 28.1도를 기록하면서 23일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9곳에서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특히 제주도는 지난 7월 15일 이후 29일째 한 달가량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열대야에 서울은 연속 일수 기록이 또 한 번 경신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계속 열대야가 이어진다면 내일은 1994년 24일 2위 기록을, 금요일에는 2018년 26일 1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네, 일본 남쪽 해상에서는 7호 태풍이 연이어 발생했다던데요. 벌써 3개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네, 직접적인 비바람 피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 5호 태풍 마리아와 6호 태풍 손딘에 이어 세 번째로 연이어 발생한 태풍인데요. 7호 태풍 안필은 오늘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했고 앞선 두 태풍처럼 도쿄 동쪽 해상을 향해 북상할 전망입니다. 광복절 이후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채 도쿄 인근 해상까지 북상할 걸로 보입니다. 앞선 5호 태풍 마리아는 오늘 새벽 열대저압부로 약화했고 현재 일본 센다이 남동쪽 해상에 있는 6호 태풍 손딘도 점차 북서진해 내일 새벽쯤 센다이 북동쪽 해상에서 소멸할 걸로 보입니다. 일본 해상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세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면서 긴 폭염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화되면 더위가 더 심해지고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태풍으로 인한 주변 기압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은 광복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8.15를 상징하는 1,815명의 시민이 모여 광복절을 기념하는 노래를 부르고 만세 삼창을 외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서울 송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대한민국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는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광복절을 기념해서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한 지금 79년 전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그날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대합창과 만세합창 본 공연이 끝자락을 달리고 있습니다. 합창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부 투선부터 보훈단체, 북한 이탈 주민의 학생들까지 1,815명이 한 달 넘게 연습하며 구실땀을 흘렸습니다. 나라를 뺏긴 서름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게 된 그날의 감격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자 하는 후손들의 경건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한 택시 퍼레이드가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택시 운전자들은 송파 모범 운전자 회원들로 오늘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지금은 만세합창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광복회 회원 30명을 태운 태극기 택시 행렬은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 잠실역을 지나며 잠실 지역을 누볐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택시 퍼레이드에 참여한 택시 기사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겪었잖아요. 민족적인 고통을 겪었는데 그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진짜 헌신하신 분들, 호국 영웅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행사들을 계기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광복절을 앞두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 광복절 행사 현장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서 여당 내 투톱,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복권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결정된 만큼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선 중진 의원들이 복권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도 야권 인사총리 설 때보다 반발이 더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권 결정으로 다음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린 김경수 전 지사,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복권 결정을 놓고서 엇갈리고 있는 국민의힘 당내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최종 제가 됐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 통합, 정치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다 경청하시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때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반발이.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양정철 씨, 그다음에 박영선 씨에 대한 기사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뭐 비서관이 언급을 한 걸로 인해서 또 보도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원들의 느끼는 분노감은 더 큰 것 같아요.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답답한 정국 상황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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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당내 여러 목소리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특검을 이뤄냈던 과정들이 당 자체 당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도 하면서 이끌어냈던 것이고, 그렇죠. 또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행위이다 보니까 다시 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당원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만 저는 뭐 이 사면 복권이라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 자체가 원래 원칙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제의 권한으로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정도의 표현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여러 경로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내 사선 의원들도 일부 사선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 취임하고 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기는 포지션에 있다. 그러니까 늘 이긴다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면 복권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이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그런 우려를 전달했던 것 같고요. 대통령은 사면 복권 행사하면서 여야가 관례적으로 균형을 맞춰왔던 것이 있잖아요. 여당 인사에 대한 그런 배경, 사면 복권이 있다면 당연히 야당 인사도 국민 통합 관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생각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장경태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번에 복권해 준 것이라고 보세요? 네, 뭐 저희는 적극 김경수 지사의 사면과 복권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오히려 22년 말에 사면만 했던 쪼개기 사면에 대해서 비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권이 늦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사실상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이 사실상 여권 인사들이 대부분 다 사면 복권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뭐 어떻게 보면 마치 구실 맞추기식의 이 복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의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의도에 대해서 이 한동훈 대표마저도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권의 당대표가 대통령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사면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 직격탄을 날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이미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억울한 저는 누명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복권은 대환영이지만 원세훈, 조윤선, 현기환 이분들까지 포함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듣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SNS를 통해서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사회 보탬이 되는 역할을 고민하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역할을 고민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김경수 전 지사님은 대표적인 민주당의 영남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또 경남 도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빠르게 정계 복귀도 하셔서 여러 정치적 활동이 충분히 또 영남의 여러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한동훈 대표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아마 이런 적극적 활동들이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매우 눈엣 가시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경수 지사께서 사회적 역할 또 정치적 역할까지 나가 이 폭넓게 적극적인 활동 활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당내에서 비명계의 90점 역할을 기대하는 당내 인사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뭐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저는 김경수 지사님이 정치적 역량이 충분하신 분이고 역할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오늘 복권이 되자 이재명 전 대표도 입장을 밝혔어요.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지금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에선 좀 약간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민주당의 영남 구심점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경수 지사님이 정말 이 영남 지역의 지역 발전과 시민들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훨씬 더 민주당의 활동과 이 외연 확장을 위한 역할을 저는 톡톡히 하실 거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조금 더 언짢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아마 김경수 지사님이 활약하면 활약할수록 더 언짢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정치적 역할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큰 역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국민의힘 당내 분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이번 복권,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컸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게 더 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인 거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당원분들이 당원 게시판에 반대나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내는 게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하고는 다르게. 김종혁 전 김종혁 최고위원이죠. 김종혁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 당원 게시판 이야기를 하면서 야권 인사 총리설 때보다도 더 심한 반발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두 개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경수 전 지사를 특검하게 된 배경이 많은 당원들이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희가 이뤄냈던 결과물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하면서 드루킹 특검을 이뤄냈었고 그것이 실제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행동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었던 것인데 기권 잡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풀어주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일단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언, 행보를 놓고서 윤 대통령과 좀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라고 분석도 있어요. 본인께서 당대표 할 때 변화를 여러 번 강조하셨잖아요. 당연히 대통령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걸로 저는 읽혀졌고요.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나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것이 꼭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러한 지점에서 아마 국민 눈높이에서 사면 복권에 대한 일반론적,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를 콕 집어서 말한 것보다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에서 연장선에서 말씀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상호 협의, 그러니까 당정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면에 대해서. 글쎄요, 뭐 사면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면은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과거에 이 사면에 대해서 뭐 당의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것도 전달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굳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피력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 사면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야당에는 대통령실에서 야당에는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또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복권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는 거예요. 야당하고는 이렇게 주고받는 의견이 여당하고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하고 또 의견을 조언을 구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걸 콕 집어가지고 대표와는 상의 안 한 걸로는 확인되는 것 같네요.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대통령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입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듯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행정부가 어떤 거부권을 사법부의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면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와 해석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국민통합부터 여러 가지 어떤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기 전에 국가 원로부터 각 정당, 학계, 시민사회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의견 수렴을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에는 의견을 물었고 여당의 대표에게 의견을 안 물었다? 이거 자체가 무슨 국민 통합은 하면서 이 여당 통합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아니, 대통령에서 뭐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또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닌데
일단은 김정혁 최고위원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게 당정 간에 전혀 의견 교환이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인터뷰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뭐 어찌됐건 대통령의 결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의 건의를 이렇게 묵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그 무시하는 것으로 계속 보인다면 어떤 당원과 지지자가 과연 당 대표를 존중하며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좀 더 긴밀하게 상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야당도 당연히 상의했으면 좋겠고요. 여당도 좀 상의하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좀 남의 말을 좀 듣는 대통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한동훈 대표가 이 복권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체급이 좀 더 커진 것 아니냐, 키워준 것 아니냐라는 또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찌됐건 이 대통령의 사면 복권 대상자 중에 다양한 전현직 국회의원 또는 장관급의 인사들이 즐비합니다. 물론 대부분 여당 인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찌되었건 이 야권의 정치인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체급이 당연히 올라가고 또 많은 전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여권의 분열 양상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어찌됐건 저희도 그 현상이 뭐 결코 불리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제였죠. 윤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첫 만찬 회동을 했어요. 이 시기에 만찬 회동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과거에 이제 2022년에 사면 복권할 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 때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이 같이 됐었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형집행 정지 사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사면하고 나서 이제 사면해 준 겁니다. 5개월 남았었는데요. 복권을 한 것이고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걸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또 체코 원전을 수출 성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저희가 원전 강국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만찬 회동을 한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이 똘똘 뭉쳐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인 말씀하셨다라고 생각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이 과거에도 똘똘 뭉쳐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비판받았던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의견들, 갈등이 존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어제는 그냥 사면 파티, 사면 회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 다 이렇게 풀어주면서 본인이 수사해놓고 본인이 풀어주기 때문에 더 비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치적 통합과 이 사면권 행사 과정은 전직 대통령과 혹은 정직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차기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사면해줘야지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잡아들여놓고 본인이 또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과거에 그렇군요. 전대 낙선자 회식 한번 하셨었잖아요. 7월 24일 날 하루 뒤에 바로 낙선자 회식 하셨는데 이번엔 사면 회식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잘 그 들었습니다.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3종 세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죠. 민주당은 회전문 인사에 극치라면서 3종 세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틀 막 졸속기 전 수사 외압 3종 세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 당장 철회해야 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신기만 챙기는 인사가 오는 게 적당한지 의문입니다.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문적이고 또 국방의 가장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이번에 안보 라인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휴가 기간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제 국가안보실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한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방금 곽규택 의원님이 뭐 이 엄중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 더 전문적인 분을 모셨다고 하는데 그럼 예. 신원식 전 장관은 전문적이지도 않고 군 출신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예. 신원식 장관 지금 장관 임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정말 짧은 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경호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저는 아마도 이 문제가 이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 김건희 경호처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경호처장이라고 보고요. 지금 예. 경호처장도 그렇고 신원식 장관도 그렇고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나름 뭐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저희 예. 입장에선 대단히 반대고 부적절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2부속실 설치로 인한 모든 대통령실과 관련된 연락처 통화 내역은 경호처가 통신보안을 담당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도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처장에게 보이긴 좀 민망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2부속실 설치로 인한 김건희 표 경호처장 임명을 위한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여기에서 김용태 의원은요? 너무 나간 추측인 것 같고요. 예. 저도 사실 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예. 여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몰랐던 인사였고 제가 전에 듣기로 국방부 핵심 관계자분들도 의외였다, 예. 몰랐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깜짝 인사였어서 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좀 주요 관계자가 한 번 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명하긴 했지만 예. 한 번 더 이 배경에 인사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외교 안보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예. 지금 대부분은 이제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예. 저는 안보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호진 외교안보실장이 교체된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도 전 장관도 굉장히 예.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지금 외교관 출신의 군사 안보 외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예. 미국 대선을 앞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원식 전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하게 된 배경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외교 안보 워낙 중요하니까요. 좀 예. 관련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한 번 더 국민이나 여당한테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당장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인물이 김용현 지명자라는 거예요. 즉각 철회하라 이런 주장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야당의 반응을 두고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녹록치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외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외교 안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돼야 될 텐데 인사청문회 자리가 결국에는 최상병 그 순직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이 집중 조명될 것이고 예. 또 그 이런 풍문으로 돌고 있는 그런 천군과 관련된 이야기들 예. 뭐 그런 이야기들 과거부터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이제 인사청문회 또 망신 주기로 이어질 것 같아서 네. 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영석 독립균형관장 지명 철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15일에 있을 광복절 행사에 마저도 예. 독립기념관장이 임명철회죠, 너무 임명철회. 지나치게 예. 친일, 뭐 아무래도 반민족, 뭐 예. 여러 뉴라이트 이런 표현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광복회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 단체에서 마저도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독립기념관 출범 37년 만에 예. 최초로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행사조차 광복절 행사조차 못하는 취소되는 이런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행사를 안 한다뇨.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최소한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광복회나 뭐 여러 독립기념 관련 유공자 단체 등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 너무 부적절해도 너무 부적절한 인사다. 예. 지금 한국학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독립기념관까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집권 여당에서도 좀 부적절한 인사다. 이 부분은 좀 인사교체를 요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기관장 임명이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 김영석 관장은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본인이 자기가 매국노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아니라고 주장할 테고요. 이 뉴라이트 또는 저희가 친일 사관이 있다고 하는 건 예.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반한 예. 조선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한국이 근대화를 이뤘다라는 이론이잖아요. 그 예, 이론에 맞습니다. 대해서 이용훈 전 교수부터 시작해서 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나 이 김영석 교수에 이르기까지 예. 대부분 다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위안부는 자원봉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시킵니까? 차라리 그 중앙공무원 인재연구원 원장이나 이런 다른 자리 시키시면 그거야 인사권이니까 예, 예. 어쩌다 하시라도 독립기념관장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저희는 이 광복회나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과 함께 백바원 기념관에서 예. 광복절 행사를 이 오전 10시에 함께 동참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임명철에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장경태 의원이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공감 가는 부분은 그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할 때는 예. 광복회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순국선열의 후손분들의 의견이 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하고 직접 이러한 광복회 회원분들의 입장을 네. 전달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 있다면 당연히 독립기념관장한테 어떤 생각인지 저희가 좀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 보수정당은 당연히 임시정부의 적통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당연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일제에 저항했던 그러니까 국가를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보수 정당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권에서는 야당이 지나친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펴던데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야 정쟁의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예. 그것보다도 핵심은 광복회 회원분들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광복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임명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쉬움까지 전하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후폭풍인데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어제 기자회견했죠. 명팔이 저격. 기자회견 이후 당 내부가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밀정 정치를 척결해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지만 오늘은 투표 참여 호소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밀정 정권, 밀정 정치와의 싸움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거는 저는 관심 끌기 용인 것 같은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오히려 나도 굉장히 친명이야, 가까운 사람이야. 네. 나 다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그런 친명팔이라는 그런 명팔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네, 어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기자회견 들으셨죠? 예. 네. 그 후폭풍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박원석 전 의원님과 타당이시죠. 네. 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사담이 또 이 박원석 의원에 의해서 전해지면서 여러 당원들 사이에서 예. 비판이 일었고 예. 그 부분에 대한 해명 또는 해명 기자회견이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아니 개입이랄 게 사실 대표께서 차량 이동 중에 여러 각 최고위원 후보자들과 대화 나누는 장면들을 많이 라이브 생중계하셨는데요. 예. 그거는 사실 정봉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후보와 함께 차량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과거 회상도 하시고 예. 여러 선거운동 과정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예. 후보자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제 해명 기자회견은 좀 명확하게 너무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하신 것 같다. 그랬군요. 차라리 그냥 예, 그렇게 죄송합니다 보시는군요. 예. 하고 혹시나 제가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좀 이 표현이 과격했는데 또 전원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예. 또 사담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한 대화들이 있었던 것 같다. 예. 이런 정도로 왜곡 과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소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굳이 저런 워딩을 만들어서까지 회자되게 하는 건 불필요하다 보고요. 당 내부의 암덩어리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라는 표현을 이번 썼거든요. 주가 예. 저희가 골든 위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국 순회 경선을 했지만 사실 과반이 50%가 투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30%가 저희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고요. 그렇죠. 14%가 대의원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 44%의 투표가 남아 있고요. 지금 서울 지역 당원들, 권리당원의 투표도 한 8%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소 예. 52% 이상이 지금 선거인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체 선거인단에서 48% 그리고 전국 순회 과정에서 다 온라인 투표만 했고 예. 지금 저희가 ARS 투표는 다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 광주나 부산, 대구에서 아직 투표 못하신 당원들도 모두 ARS 투표를 참여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 이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보고요. 또 50% 이상의 선거인단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 이상이 투표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득표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가 18.03% 1위, 정봉주 후보가 15.63% 2위, 김병주 후보가 14.02%, 한준호 후보 13.66, 이현주 후보가 11.56, 전현희 후보가 11.54, 민영배 후보 10.53, 강선 후보 5.0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0% 넘는 투표 비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2위부터 7위까지는 순위가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직접 네. 최고위원 선거에 한번 나가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 순위가 막판에 많이 바뀌기도 합니까? 네, 그렇죠. 예. 뭐 저도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종합 성적 3위이긴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제가 전국 순회에서 그래도 많은 권리당원과 국민들께서 여론조사에서 많이 응답을 해주셔서 네, 종합 3위이긴 했는데 이제 대의원에서 제가 아무래도 좀 젊고 초선의 후보이다 보니까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물론 상대당이지만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재명 전 대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 숭배하지 못하고 정봉주 후보께서 패착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저기 많이 계신 최고위원 후보 중에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를 실질적으로 속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이재명 전 대표를 이용해서 어쨌든 팬덤을 이용해서 최고위원에 돼야 되기 때문에 다 이용하시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정봉주 후보만 속마음을 좀 들킨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실제로 순위가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바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요? 많은 게 남아 있고 또 예. 이재명 전 대표의 입을 통해서 1, 2위가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정봉주 후보를 둘러싼 이 낙인 찍기와 오히려 공격을 안 하면 수박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 상황들이 정봉주 후보에 대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질문을 앞서 못 드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김병수 전 지사가 만약에 복귀를 하면요,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무 역할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 역할 못할 것 같다고요?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가 완전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역할 못 할 거라고 생각 들고요. 다만 그 역할 하려면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10월에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1심에서 그럴 때는 이제 내부가 분열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포스트 민주당을 이끌 사람으로서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뭐 김동연 경기지사라든지 등등의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할까요?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역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부 판단에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사법 판결이 10월, 11월 정도에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김묵태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도 많은 재판에 지금 증거들이 다 위조되거나 조작된 것으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정에서 오히려 혼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판 승소할 거라 보고요. 만약 제가 2년간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일을 또 지도부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참신한 결단을 많이 내리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최고위에서 다 병립형으로 가자고 했는데도 연동형을 결단하시는 것처럼 저는 아마 김경수 지사님이 만약 마음의 준비만 되신다면 저는 지명직 최고까지도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지명직 최고위원도 고려할 수도 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정도의 결단 있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도 다 아마 다 염두에 두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더 적극적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정치적 역할과 어떤 통로를 더 열어줄, 개방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김경수 지사님이 더 활약하면 활약할수록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싫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보란 듯이 적극적 역할, 지명직 최고위원까지도 전 고려하시리라 봅니다. 네, 지명직 최고위원도 될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 역할을 부탁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가 된다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주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수도 있다. 앞서 최민희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후보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도 직접 그랬고 그렇죠. 그 결국은 대선 가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선거의 아주 기본은 당연히 여러 가지 상징성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표성 있는 분들을 많이 취합하고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서 힘과 세력을 모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대위 구성하면 뭐 선대위원장으로도 모시고 여러 직책과 본부장 등을 그렇군요. 모시는 힘을 모아가는 과정인데 예. 저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한동훈 대표도 내치고 각자 자기 사람들 다 내치는 정치,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 안 되겠죠. 예. 네. 오늘 장경태 의원이 김경수 전 지사가 진명직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물론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떻게 보셨어요? 투자 대비 효과는 크죠. 그렇게 되면 약간 지명직 최고로 임명해봐야 이재명 대표 1급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직 최고 임명하게 되면 효과는 실질적으로 크고 권한은 줄이고 하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더 큰 역할을 당부한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네요.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それが心配でですね、あれをしとかないとねって思ってます。1週間程度は国内にとどまり、政府としての対応や情報の発信に万全を期すべきであると判断をいたしました。 혹시 뭐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거는 다 가족 들어놓고 네, 지난주부터 일본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대지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일본 여행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여행 취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지난주만 3번 계속 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입니까? 우선 가장 큰 지진은 규슈 남서쪽에서 남동쪽에서 났는데 규모가 7.3이었고요. 그다음에 도쿄 부근에서도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한 번 났고 또 홋카이도 근처에서도 규모 6에서 7에 가까운 지진이 한 3차례가 연속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지진, 일본에서 규모 5 정도, 6 정도의 지진은 어느 정도 충분히 날 수 있는 지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규모 7.3의 지진이 규슈 남서쪽에서 있었다. 근데 이쪽 규슈 남서쪽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한 번씩 큰 지진이 규모 8이 넘는 큰 지진이 났었던 난카이 해곡 또는 난카이 지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난카이 해곡 근처에서 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난카이 해곡에서 나는 지진은 일본인들이 살면서 이 지역은 큰 지진이 나는 지역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일본 규슈고요. 이번에 미야자키현 근처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났죠. 근데 그 아래쪽에 붉은색으로 일본 그 위쪽까지 뻘겋게 돼 있는 선이 보일 겁니다. 그게 난카이 해곡, 난카이 해구라는 건데 필리핀판, 그러니까 해양판인 필리핀판이 일본 유라시아판,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아래로 판과 판이 만나서 그 아래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치 V자형, 계곡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바다의 계곡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땅과 땅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진 에너지, 응력이 쌓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큰 길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난카이 해곡인데 예. 길이가 무려 900km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개 정도의 단층대로 구분이 되는데 제일 남쪽이 난카이, 그리고 중간이 도난카이, 그리고 북쪽이 도카이 단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곳이고 그 지역에서 시기를 엇갈려가면서 계속해서 규모 8 이상의 큰 지진이 역사적으로 많았던 지역입니다. 네, 저희가 당시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로가 흔들리는 모습, 카메라가 네. 흔들리는 거죠. 방송국 스튜디오도 흔들렸다고 하고요. 규슈 지역 신칸센도 한때 운행이 중단됐잖아요. 7.3의 지진이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규슈 지역에서 가까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흔들렸고 또 쓰나미도 일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신칸센 같은 고속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칸센 운행이 중지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난 거죠. 규모 8 이상의 난카해곡 대지진이 과거에 일정 주기로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몇십 년 주기였습니까? 보통 100에서 150년 주기로 큰 지진이 났는데 세 개의 단층대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의 단층대가 교대로 나는 현상들이 잦았고 난카이 쪽에서 최근에 1940년대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난카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80년 정도가 지났죠. 그렇네요. 뭐 난카이 대지진 100년 주기설도 있는데요. 그렇죠. 고비에 임박한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난카이 말고 도난카이, 도카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지진이 난 적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보통 100년에서 150년 정도가 지나면 왜 주기설이 있냐면 응력이 쌓이면 한 번은 터져야지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날 때가 됐는데 했는데 안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보시죠. 그렇군요. 일본 흔드는 난카이 대지진이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죠. 최근에 1940년대에 두 차례 정도가 있었던 거죠. 7.9, 8.0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854년에 있었고 1707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규모 8.6의 호에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난카이 해곡 거의 대부분이 한꺼번에 움직였던 그 지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추적해서 봤을 때 규모 8.6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났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난카이 난카이 해곡의 제일 아래쪽에서 지금 지진 7.1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데자뷰가 있냐면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난 위치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죠. 근데 그 정도의 지진이 났을 때 이게 전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뒤에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18,000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난카이 해곡이 굉장히 잠잠했었다. 이미 에너지가 쌓일 대로 쌓였는데 안 터지고 있다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 가까운 이 난카이 해곡의 마무리 끝부분에서 규모 7.1의 미야자키현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이어지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겠느냐, 전진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일본 기상청이 사상 최초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지진이 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진은 예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지역에 일주일 이내에 큰 지진이 날 수도 있다. 가능성은 0.5%다. 0.5%다. 0.5%라는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0.5%면 95%는 안 나겠죠. 근데 0.5%를 봤다라는 것 자체가 지진 역사상 최초입니다. 0.5니까 99.5%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나느냐? 안 나지는 않죠. 0.5%라는 건 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 규모 7.1의 지진이 전진됐을 경우에는 규모 9가 넘는 난카이 해곡이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로 분할돼 있는데 하나하나가 움직였을 때 규모 8 정도의 지진이 났거든요. 동시에 움직인다면 규모 9가 넘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의 버금가나 조금 강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그 가능성 그렇죠.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 정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일본 기상청이 강한 워닝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관련 기사를 보니까 가능성이 보통 한 0.1, 0.2였는데 이게 0.5로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0.1 정도면 그렇게 임시 정보를 내지는 않을 정도죠. 그런데
이전에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미 움직여야 했을 때 단층대가 아직까지 안 움직였다라는 거. 응력은 계속해서 쌓여 있었기 때문에 7.1의 지진이 트리거가 돼서 그러니까 방아쇠가 돼서 그 주변 단층대를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0.5% 정도는 있다라는 그런 최초의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임시정보라는 새로운 주의보 형태,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5일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를 지금 기한을 둔 거거든요. 그렇군요. 15일쯤에 이걸 좀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15일 오후 5시가 지금 기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세 개 큰 단가의 해곡에 관련돼서 지진동을 관측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또는 그 주변에서 미소 지진이 끊임없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규모 7.1처럼 조금 더 강한 지진이 또다시 이 주변에서 발생하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그런 징후가 없다면 0.5%의 확률이었기 때문에 당장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그걸 해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내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뭐 확인 안 된 괴담도 퍼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진운입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직후에 난 지진운을 봤다. 이런 특이한 형태의 지진이 나타나는 구름, 지진운. 그렇죠. 지진운이죠.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선을 길게 직선 형태의 구름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런 직선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층대라는 건 지하 깊숙이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그게 위에서 보면 상공에서 보면 직선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거기 축적이 되면 전하가 일렬로 정렬한 현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대기를 거쳐서 하늘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때 그때 현상들로 저렇게 구름들이 일직선으로 배열하는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저런 일직선의 구름이 꼭 이 대지진이 전조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꼭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지진운이 발견됐을 때 꼭 지진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진운을 지진의 전조라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짜뉴스네요, 그러면. 그런데 워낙 대지진 주의보, 그러니까 지진 임시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국민들은 굉장히 큰 불안감이 시달리고 있고 또 난카이의 지진이라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일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일본 여행 가려다가 취소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행은 취소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안전이라는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 기상청에서 사상 최초로 임시 정보라는 걸 발령할 정도라면 굉장히 주의 깊게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학자들이 굉장히 기술이 높고 오랫동안 이 지진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사상 최초로 임시 정보를 내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15일까지로 봤다면 그 상황을 지켜본 뒤에 일본 쪽을 방문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난카이국 대지진 관련해서 만약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하고 가까우니까요. 특히 남해는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우선 일본 쪽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픽이 준비가 되면 한번 보시죠. 네, 그래픽 보여주시죠. 그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 때 지진 해일의 높이가 10m였습니다. 10m의 높이 때문에 18,000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보시죠. 만일에 난카이 해구의 지진대가 같이 움직이면서 대지진이 났을 경우 규모 9 정도가 넘는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보시죠. 상당히 높은 20.5m, 10.9m 이걸 보시죠. 구로시오는 34m의 해일이 덮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원전도 하나 있습니다. 하마구 원전인데요. 지금 이것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해서 방파제를 쌓고 있었습니다. 몇 미터입니까? 18m 방파제를 쌓았거든요. 동일본 대지진 때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최고 쓰나미 높이가 21m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원전까지도 어느 정도 침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이번 상황에서의 높이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일본 내각부 자료인 거 보니까 일본 정부도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역대 일본 대지진 보시죠. 동일본 대지진 2011년도입니다. 18,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에 서일본 대지진이라고 하죠. 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사망자가 32만 명이에요. 아, 그렇게 보는 피해가 32배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의 지진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만일에 동시에 세 개의 단층대가 동시에 움직인다면 규모 9 이상의 지진도 가능하고 예.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날 수 있다라는 게 일본 기상청의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가 이 정도의 지진이 난다면 보시죠.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나라까지의 거리가 적어도 900에서 1000km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난카이는 우리나라에서 훨씬 가깝습니다. 네. 400km 정도 됩니다. 네. 아,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 그럼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규모 5 정도의 만일에 지진이 난 것과 같은 네. 흔들림이 감지가 아, 될 그 수 진도를 있고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예. 동시에 움직여서 9m 높이의 아까 말씀드린 예. 30m 높이의 해일이 발생한다면 특히 이 아래쪽에서 발생한 해일 같은 경우는 약간 옆으로 돌아서 제주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제주도에도 해일 영향이 줄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문제가 뭐냐면 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900에서 1000km 거리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네. 그만큼의 압력을 주는 바람에 원래대로라면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지진이 앞당겨졌습니다. 그게 예. 2016년도에 규모 5.8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강했던 경주 지진이 일어났고요. 네. 그렇군요. 1년 뒤에 포항 지진이 5.4로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먼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그 지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서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거나 조금 오버가 됐던 지진 에너지를 증폭을 시켜서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군요. 더 예. 가까운 지역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예. 우리나라 서남쪽 또는 우리나라 서쪽 지역, 수도권 지역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아니라 그 영남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특히 수도권까지도 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김진두 기자는 뭐 기상재난 전문 기자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지진 전문가들 네. 안에 이야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어난다면 예. 동시에 난카이 해곡이 동시에 무너져서 규모 8이 규모 9 넘는 지진이 일어난다면 규모 9나 규모 9.1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영향력이 만만치 않고 예.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 포항 지진에 이어서 그보다 더 강한 지진이 그렇군요. 내륙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게 규모 6을 넘는다면 예. 내진 설계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은 시설물 피해, 인명 피해까지도 우려될 수 있다라는 점이 지진 전문가들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두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유통하고 투약한 80여 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특히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충성을 맹세하는 영상을 찍어보내고 가족들의 신상까지 넘기면서 밀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분증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 자기소개를 하는가 싶지만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시 제 집에 마약 배달이 오는 것에 동의하며 저의 신상과 저희 가족의 모든 신상을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마약 밀수에 참여하길 원한 이들은 이런 충성 맹세 영상을 총책에게 보내고 일감을 받았습니다. 윗선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신상 자료까지 보냈습니다. 20대 사회 초년생인 이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 베트남 등지로 출국해 현지 조직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속옷 등에 숨겨 몰래 들여오거나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마약 밀수책 6명과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8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몰래 들여온 마약은 CCTV가 없는 주택가와 야산 등에 은닉한 뒤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로폰 순도를 높여 팔기 위해 모텔에 정제기구를 설치하고 정제 작업을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치밀한 게 어떤 조직을 운영한 걸로 판단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 공급선이 발견되고 또 해외 루트가 확인되고 해서 끈질기게 수사해서 경찰은 6만 3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9kg과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와 LSD 등 마약류 4kg을 압수하고 마약 총책과 다른 밀수 사범 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SNS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아르바이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들이 이번 사태로 70여 개 업체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면서 빠른 피해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연합은 오늘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9월과 10월에도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이번 달 출전 키로했던 국제대회에 모두 불참합니다. 안세영은 소속팀을 통해서 부상을 이유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일본 오픈과 코리아 오픈에 모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배드민턴 협회에 전했습니다. 안세영은 두 대회 모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대전 복명동의 한 건널목을 지나던 20대가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SUV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20대 한국인 남성과 캄보디아 국적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캄보디아 국적의 다른 한 명은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3명 모두 알코올이 감지됐고 이 가운데 2명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밝혀졌지만 모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포항과 경주 등지의 해수욕장에서 무등록 수상 레저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42살 A씨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문 인명 구조 인력도 없이 관광객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튜브 보트를 비롯해 레저기구를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회식을 마친 뒤 실종됐던 2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 실종됐던 20대 남성 A씨는 어제 저녁 인천 청라동에 있는 골프장 물 웅덩이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여성을 납치하려 한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9시 반쯤 서울 잠실 야구장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큰바다 사자가 울산과 부산 앞바다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앞바다 등부표 위에 바다 표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큰바다 사자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등부표 위에서도 큰바다 사자가 나타났는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2마리 모두 수컷이라고 말했습니다. YTN은 전체 인구의 0.5%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속 보도합니다. 네, 그 첫 순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강도살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청년 3명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숙했던 청년들이 수사기관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인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돼도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형사사법 절차에 동석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홍모 씨는 지난 2월 일행과 시비 붙은 남성을 함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 당시 신뢰관계인과 관련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느냐는 경찰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기 때문인데 정작 홍 씨는 발달장애라는 단어를 알지 못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좋지 않을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먼저 조력을 요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기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 씨의 경우 경찰에 제출한 복지카드에 지적장애라고도 명기됐던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어떻게 식별할지에 대해서 좀 세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으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주식시세처럼 실시간 부동산 통계 시스템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처럼 부동산 추이를 통계를 바로 알 수 있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김교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제픽 첫 소식은 뭔가요? 네, 방금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주식시세처럼 실시간 부동산 통계 시스템. 앞서 저희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통계 시스템이에요? 네, 우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부동산 통계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예.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기자들 또는 일반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예. 사용하는 그 통계가 있는데 국민은행이 산출하는 KB 부동산 통계가 있고 또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있습니다. 네. 둘 다 방대한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정보로 쓰입니다만은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KB 부동산 통계는 전국 6만 7천여 건의 표본 부동산 물건의 거래 상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지수를 작성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토대로 작성하는데 실거래 신고는 발생 이후에 한 달 안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가 완성되기까지는 최대 한 달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예. 네, 그래서 시차가 없고 표본 조사도 아닌 통계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만든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 이름이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만든 지표 시스템 이런 뜻입니다. 예.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미 우리가 아는 동네마다 계신 그 예. 부동산 사장님들의 단체인데요. 한 12만 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예. 그동안 쌓여온 실제 거래 5,300만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바로 이 통계로 잡힌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든 임대차든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바로 통계로 잡혀서 일단 시간차가 없고 또 모든 거래가 다 잡히기 때문에 정확성도 높다는 겁니다. 특정 시점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아파트 단지의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예. 거래 주체의 성별, 연령까지도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매매가 아닌 임대차 거래는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료가 좀 부족했는데 예.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거래가 다 데이터베이스화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완전한 예방책은 아니지만 예.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세 사기라고 하는 사건의 대부분의 상당수가 예. 실제 그 전세가의 가치보다 턱없이 높은 전세 보증금을 내는 데서 비롯되는 게 많거든요. 예. 그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빌라는 아무래도 이제 건수가 적은 데다가 예. 주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턱없이 높은 가격을 모르고 전세 보증금을 낼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 시스템이 나오면 이전에
거래됐던 그 거래 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를 해서 그런 어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전세 보증을 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막을 수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앞으로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보급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설명회에서도 그 질문을 했는데 공인중개사협회는 추후에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내용이 쉽고 편리하게 일반인들 누구나 접근을 할 수가 없다면 이 시스템은 큰 가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더워서 실내 스포츠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 뭐 곳곳이 위험한 곳이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지만 지난 2월이죠. 안성의 한 실내 놀이시설에서 번지 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8m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장줄과 몸을 연결하는 카라비너라는 장치가 결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실내 레포츠를 즐기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안전하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아직 미흡한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실제 사고가 나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도 여러 적발됐습니다. 네, 어떤 시설을 조사했고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이 했는데요.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곳을 조사했습니다. 실내 스포츠는 대표적인 게 인공 암벽 클라이밍이고 봉 형태의 계단을 올라가는 스텝업, 점프대에서 샌드백을 향해 점프해서 매달려 내려오는 점핑 타워, 와이어를 타고 경사지를 내려가는 집 라인, 그리고 밧줄 형태로 이루어진 로프 코스, 그리고 실내 번지 점프도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이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복수로 취급하는 형태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닥의 충격 흡수 매트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았습니다. 13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바닥에 매트가 아예 없었고요.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업체 2개, 또 점핑 타워를 운영하는 업체 4곳은 매트가 있기는 한데 매트 폭이 2m 미만으로 작거나 매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완전히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매트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게 발견됐나요? 네, 공중에 매달려 이동하는 짚 라인 있잖아요. 짚 라인이 있고 또 공중에서 걸어가는 로프 코스라는 그게 있는데 아이들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이게 만에 하나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안전망이 필요한데 이 또한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짚 라인을 운영하는 9개 업체 가운데 전 구간에 안전망을 설치한 곳은 4곳뿐이었고 출발과 도착지에만 설치한 곳이 3곳,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도 2곳이 있었습니다. 로프코스 운영 12개 업체 중에서도 전 구간에 안전망을 설치한 곳은 3곳뿐이었고 나머지는 일부분에만 설치됐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안전모는 모든 익스트림 체험에 꼭 필요한 안전도구인데 이걸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3곳이 나왔고요. 임신부나 음주자, 기저질환자 등은 이런 실내 스포츠를 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부적합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 대상 13개 업체 가운데 5곳이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각 기구마다 이용자의 신장과 체중 제한이 있는데 실제로 계측기를 갖다 놓고 이용자의 신장과 체중을 재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후속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수시로 조사하는 그런 절차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경제픽 볼까요?
네, 전기차 화재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제조업체들이 어느 나라 어느 제조사의 배터리인지 공개하지 않았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공개했더라고요. 네네, 현대, 기아차에 이어서 다른 업체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며칠 전에 현대차와 기아가 먼저 공개를 했는데 수입차 브랜드들이 한동안 침묵을 해서 의문이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수입차 브랜드인 BMW와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를 밝혔습니다. 어젯밤에 BMW 코리아가 먼저 공개를 하니까 오늘 벤츠 코리아도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우선 BMW는 국내에 유통하는 10종의 전기차 가운데 iX1과 iX3 두 종만 중국 CATL 배터리를 썼고 나머지 8종은 모두 삼성 SDI 배터리를 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벤츠는요. 전기차 16차종 가운데 EQE 350 플러스 등 5개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고 마이바흐 EQS 680 등 8개 차종에는 중국 CATL 배터리를 썼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종인 EQE 시리즈는 EQE 300하고 EQE 350 SUV만 제외하고 모두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도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과 함께 모든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도 잇따라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들이 배터리 전문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밝혀진 걸 보면 파라시스 이 한 곳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LG엔솔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중국 업체지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 등 대체로 알려진 브랜드가 주를 이뤘습니다. 비교적 생소한 브랜드가 중국의 파라시스인데 마침 이 파라시스를 사용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품질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인지도가 높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의 배터리가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배터리 실명제를 하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이 전기차 화재 사고를 막아낼 수 있는 완전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배터리 공개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소비자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제조사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품질과 어떤 시스템 자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선순환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 당장 생기는 화재, 폐쇄 공간에서의 공포를 없애는 데서는 한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역할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배터리 실명제가 일단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네네, 금방 들으신 대로 이제 실명 공개가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일단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제조사들도 좀 더 좋은 배터리를 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선순환 효과는 있는데, 그러나 그 이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느 제조사의 배터리를 쓴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다거나 또는 어떤 제조사의 배터리를 쓴다고 해서 화재 위험이 더 커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기 배터리는 크게 니켈, 코발트, 망간을 원료로 하는 NCM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을 사용하는 LFP 배터리로 나눠지는데요. NCM 배터리가 충전 효율이 좋아서 주행 거리가 길고 또 재활용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반면 LFP는 충전 효율, 성능과 재활용 면에서 NCM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데 대신 내부 음이온 구조상 열 안전성이 매우 높아서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성능과 효율을 택하느냐, 안전성을 택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무조건 어느 회사의 제품은 위험하다는 식의 분류법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견해인데요. 이와 관련한 말도 잠깐 들어보시죠. NCM 배터리는 중국산이 우리나라 거고 다 불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중국산이다, 우리나라산이다, 중국산을 쓰면 위험하다 이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정답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정답은 있는 건가요? 예,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는데 일단 서울시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던 그 충전을 100% 다 하지 않고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과충전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로 충전 수위를 90% 이하로 세팅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운행
효율을 위해서 가능하면 충전을 많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 장소를 지상으로 끌어올린다거나 캡슐을 씌워서 화재 확산을 막는다는 것도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기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기업 단신입니다. 벤츠코리아가 내일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벤츠 전기차 무상 점검을 시작합니다. 벤츠코리아는 당국 조사에 협력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전기차 무상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 모든 차종으로 절연 저항과 전압 편차는 물론 연결 케이블과 커넥터, 배터리가 위치한 하부 손상 여부 등 모두 9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매일 유업이 파리올림픽 태권도 58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태준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식품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매일 유업은 관계사에 근무하는 박태준 선수의 아버지 박옥선 씨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6천만 원 상당의 식품 지원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마트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 폭을 줄이고 상반기 영업 손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마트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 손실액이 346억 원으로 530억 원이었던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민족의 영산이자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천왕봉 절벽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내용의 바위글이 발견됐습니다. 꼭 100년 전 일저치하를 벗어나 독립을 이루고자 하던 당시 의병들의 의지가 담긴 중요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백준규 기자입니다. 해발 1915m, 지리산의 주봉이자 정상인 천왕봉 바로 밑 절벽입니다. 작업자들이 비계를 설치한 뒤 스캔 작업을 하고 탁본도 진행합니다. 이후 폭 4.2m, 높이 1.9m 바위에서 392자의 글자가 서서히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바위 글씨를 번역해봤더니 일제의 지배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하늘의 왕이라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일제 오랑캐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며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글은 1924년 새겨진 것으로 1900년대 초 활동했던 명필가인 묵군자, 구절산인이라 불리던 묵희 선생의 작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묵희 선생은 독립운동가였던 구기현 선생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가 3년 동안 옥고를 치른 인물로 상해 임시정부의 연락책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묵희 선생은 바위글에 일제가 강점한 암울한 시대는 반드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한 글자 한 글자에 눌러 담았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바위글은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석각 190여 개 가운데 가장 높은 지대에서 발견됐고 글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추가 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증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화성지가 깊숙한 곳에 지하수가 수증기나 얼음이 아닌 액체 형태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지 주목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화성에 도착한 나사의 인사이트-5. 임무는 화성 내부를 살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지 가늠하는 거였습니다. 재작년 은퇴할 때까지 4년 동안 모은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0억 년 전 화성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There is large amounts of liquid water in the subsurface of the planet itself. 물은 화성 표면 아래 11km 지점, 중간 지각에 있는 거로 파악되는데 그 양이 화성 전체를 1.6km 깊이로 덮을 수 있을 정도라고 연구팀은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에 수증기나 얼음의 형태로 물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이렇게 많이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We know that water is a key ingredient for life as we know it, and it means that it's potentially habitable in the mid-crust of Mars. 하지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하수가 너무 지각 깊숙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고 도달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인사이트는 목표치인 5m 굴착도 실패한 바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뜨거운 여름밤 큰 감동을 선사했죠. 파리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네, 선수단 규모가 작아지면서 많은 우려 속에 파리로 갔던 선수단 32개 메달이라는 기적을 안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태극기 흔들면서 빠져나오고 있죠.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네, 이기흥 체육회장의 모습도 보였고요. 종목별 선수단은 앞서 귀국을 했고 본진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단 144명의 파리올림픽 파견단이 있었고요. 4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였습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영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선수단 본진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단 144명이 파리올림픽에 파견이 됐죠. 4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였는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선수단 규모가 줄면서 메달 전망이 어두웠지만 처음에는 금메달 5개, 종합 15위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따내는 수확을 거뒀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입국하고 있는 화면 그리고 환영받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꽃다발 전달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네, 조금 후에는 환영 인사와 또 대한체육회장의 귀국 인사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달 전체 숫자로 보면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금이 환영의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입국하면 보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요. 반가운 손님이 뉴스원 스튜디오에 찾아옵니다. 네, 세계 최강 양궁 대표팀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함께 따낸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선수가 내일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밤낮으로 더위가 쌓여가는 가운데 오늘 서울은 36.4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특히 8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고 더위를 보인 건데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소나기도 잦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서는 1시간에 30mm씩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제주도는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안가 접근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말복인 내일도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로 24일째 열대야가 지속하면서 열대야 지속일수 역대 2위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도 35도, 부산 33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예고된 가운데 금요일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밤낮 없는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